네, 경제 현장 오늘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뉴욕 증시 S&P 500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훈풍을 받은 데다 저 PBR주의 약진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밤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모시고 증시 분석과 함께 전망까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설 연휴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아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 증시 강세인데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등락은 있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워낙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S&P 500 지수는 5,000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14,000선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긍정적이다. 연초 1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럴 때는 보통 고점 논란 너무 높다. 떨어질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논란은 없어요? 그쪽에? 일단은 과열 부담에 대한 걱정들은 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고 달러가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특히 빅테크 기업들 계속적으로 흐름들을 바꿔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일시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트렌디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잠깐 제가 모두에도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단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조기에 이루어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혹시 분석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최근 경제지표가 워낙 잘 나오고 있죠. 고용지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채권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소비심이 또 살아나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왜 금리 인상을 했냐를 돌아봐야겠죠,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한 건 아닙니다. 경기가 좋은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흐름들이 너무 좋았던 거지 2022년 말만 하더라도 23년에는 침체할 거야. 라는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을 했던 거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자,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상황에서 지금 5.5라는 금리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경기 변수를 고려할 것인가, 물가 변수를 고려할 것인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는 저는 물가 변수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 10시 반에 발표되는 CPI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가 지난달에 3.4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3.4로 나왔었어요. 12월 달엔. 근데 이번 1월 달에는 2.9. 굉장히 레벨 다운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대로 진입한다. 진입할 수 있다. 21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2%대로 진입은. 그런데 그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2월 달의 흐름들을 돌아보면 12월 달에는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올랐는데도 시장은 좋았다. 좋았던 이유가 이 반등은 일시적이야. 1월 달엔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라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1월 물가 레벨에 대한 기대감들은 12월부터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이미 증시에 반영이 돼 있다. 돼 있어서 2.9보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가 2.9보다 낮으면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9에 맞춰지거나 아니면 3자를 또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에 좀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9를 기준으로 해서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달린다.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게 빅테크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주도주 매그니피센트 7, 7개의 빅테크 종목에서 AI 관련 5개 주 AI5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지금 주역들이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큰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트렌드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빵이라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AI5라고 이 흐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M7을 보면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었죠. 7개 예. 기업이. 보시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이 플랫폼 기업 플러스 뭐 전기차 플러스 그리고 뭐 반도체 기업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AI5는 예. 전체적으로 이제 AI 반도체에 올인돼 있는, 오리엔티되어 있는 그런 쪽인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TSMC, 브로드컴. 다섯 개 모두 다 AI 반도체 생태계 관련된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슬림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새로운 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데 특화된 AI 생태계들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이 진행되는 와중에 기존의 흐름들에 있어서 조금 더 AI 쪽으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매그니피센트 7, M7에서 AI5로 네. 이 변화가 조금 확실히 굳어지고 있다. 이제의 주역들은 이 AI5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전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죠. 특히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이 아실 텐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예. 최근 1년 동안 114% 올랐습니다. 1년간에 2배 이상. 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론 시장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영원할 것이다 아니면 조정받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빅테크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지금은 일정 부분 뭐 늦어도 6월부터 금리 인하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후퇴한다? 이러면은 좀 시장에는 균열 요즘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AI5를 설명하시면서 기존의 주도주 M7에 들어있던 테슬라는 네. 지금 AI5에서 빠지잖아요. 빠졌죠. 네. 사실 테슬라가 우리 서학개미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최고점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학개미들이 좀 사들인다는데 어떻게 지금 테슬라의 주가 동향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로 인한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 반전이 될 것인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에 대한 불안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네. 어떻게 이제 변화를 줄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재선이 뭐 된다면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뭐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 방향성이 그 동안에 바이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굉장히 오리엔티드 돼 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올드 이코노미 그리고 과거 흐름들 올드 이코노미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시장이 걱정하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몇 달 전에는 미국의 전기차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그런 하고 말도 있어요. 했었어요? 네네. 연설하는 과정에서 네. 그 정도로 좀 과격한 발언을 하고 뭐 최근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세 반전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은 급격히 하락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 지금 뭐 $80 정도까지의 반등 시도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좀 좋아지기가 좀 당분간은 좀 어렵습니까? 테슬라? 실적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그림들은 그러니까 실적이 막 망가지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둔화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런 우상향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잘 가다가 성장 각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근데 이 성장 각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해지게 된다면 시장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각도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컨빅션이 있을 때까지는 좀 낙폭과다에 따른 반등은 좀 이어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추세 반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컨빅션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요즘 우리 증시로 넘어와 보면 사실 연초 들어서 우리 증시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왜 한국만 안 오르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투자자들의.
근데 갑자기 지금 주식이 또 큰 폭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새해 들어서 뭐 널뛰기 장세를 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일단은 이런 널뛰기 장세가 뭐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네. 올해만 놓고 본다면 최근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을 따져보면 3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11월, 12월 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그리고 또 10월 달을 보면 2,300이 깨졌었고요. 예. 너무나도 과격한 흐름들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선물 매매가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시장이? 일단은 외국인 선물 예. 매매를 보면은 최근 급등락 과정에서 적게는 3조, 많게는 6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연초 이후 3주 동안 급락할 때 6조를 팔았거든요. 예. 그리고 11월, 12월 상승할 때 8조 5천억을 샀습니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이 미국 채권,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동되면서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한국만에 갖고 있는 동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되고 외국인 수급이 선물 매매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가 같이 연동되면서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등락을 좀 과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 매도가 상승폭과 하락폭, 진폭을 훨씬 더 크게 만들고 맞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조금 예측하고 투자하기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뭐 망가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릴 때 더 많이 내리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그림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2,675를 갔거든요. 코스피. 네, 그때만 하더라도 2,700을 넘을 것 같은데 어느새 다이렉트로 2,400 초반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2,400 깨질 것 같았더니 지금 2,400, 2,640, 50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락의 진폭을 배가시키면서 굉장히 큰 폭의 롤러코스터, 굉장히 급격한 상승 하락을 좀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증시에서 시장에서는 단연 PBR이 낮은 종목, 저 PBR 종목, 주가 순자산 비율, 순자산보다 주가가 훨씬 낮게 평가된 종목들이 지금 약진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자, 이 상승세 뭔가 너무 빨리 오른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좀 이어질까요? 뭐 약진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대폭등이죠. 대폭등. 네. 왜냐면은 작년 6월 그러니까 코스피가 2,650을 처음 넘어섰을 때 이후 수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 금융, 소매유통 이쪽들.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 소매유통이 지금 대표적인 저 PBR 업종들. 지주사까지. 이 업종들이 전부 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디스카운트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들 그리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다는 측면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되게 된다면 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지 않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정책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거라는 이제 다 기대와 예상에 있는 거죠. 예상이 있는 거죠. 근데 기대치를 얼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이게 현실화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는 변수는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을 뭐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만큼의 진짜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최근 뭐 들려오는 소식을 들려보면은 뭐 일본 같은 케이스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일본도 일정 부분의 강제성은 있었거든요. 강제성. 이걸 하게 되면 리스트에 넣어주고 이걸 하게 되지 않는 이걸 수행하지 않는 기업들은 반대로 리스트업을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강제성을 피하고 그냥 파지티브, 인센티브 정책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을 직접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이제 상장 종목에 대해서 어떤 벌칙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일본처럼. 그런 것들이 좀 더 굳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게 기대보다 좀 못 미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을 뛰어넘을 만큼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여기에 조금이라도 미스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PBR 종목들 오르는 게 자동차, 금융, 아까 유통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주사도 있습니다. 지주사들. 네, 네. 그럼 PBR이 낮으면 지금 이런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대체로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까? PBR이 낮다고 해서 그런 것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가? 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가? 그리고 향후 정책 수행을 함으로써 ROE라는 그런 기업 재무라든지 재무 개선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이익률 같은 게 네. 높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밸류에서 높은 수준으로 갈지 아니면 더 개선될 수 있을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싸다라는 논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갖고 있는 여력보다 더 싼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얘는 싼 이유가 있어라고도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적자를 본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뭐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력이 되겠죠. 주주한테 돌려줄 이익도 제대로 못 내거나 많이 못 낼 기업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싸다라는 논리 플러스 좋아질 게 무엇일까를 봐야 되고 재정적인 여력이 얼만큼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낮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은데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익 창출 능력이 있느냐 그런 지표도 함께 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